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지금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가 꽉 찼네요. 앉을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환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아쉽죠? 네. 우리 더 많이 배우고 싶으시면은 선교단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화면을 켜주시고 본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다르신 분들은 결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해주시고 화면을 꼭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서나눔 안내입니다. 저희가 관계의 도구 지금 당장 MBTI 그리고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 두 권의 책을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우리가 팀별로 나누어서 독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읽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들깨적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영남합회의 강병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평안과 쉼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아침 바이블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를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열린 선교단에 더욱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박정은 목사님께서 성서적으로 바라본 MBTI라는 과목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이 되도록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닮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거치시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MBTI 일반 강사를 하고 계시고요. 세원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계원 교회 그리고 태능교회 부목사로 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스탈린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로 6년 동안 또 수고하셨고요. 지금은 파주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들을 MBTI 강의는요 100시간 이상 수료 이수 과정을 거쳐야지만 전문가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꼰대가 됐나 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뭐 성격이 J가 어떻고 T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저는 디스크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이 MBTI를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한 강의 시간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MBTI 일반 강사 박정훈입니다. 네,
자격증 보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달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성서적으로 바라본 MBTI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시 한번 박정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귀엽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승마를 즐겼고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할 때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라포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인데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친밀감을 형성하고 신뢰성을 형성해야 그 상담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에도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신뢰성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강의를 해 나가고 싶은데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처음 본 사람과 빨리 가까워지려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빨리 가까워질 수 있다. 제가 제 어렸을 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고요.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멋있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중학교 때만 해도 스포츠 머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됐고 배에서 찍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지만 뭐 성형한 것이 아니냐 사진을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성형을 하지 않았고요. 배에서 찍어서 조금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제 혈액형은 뭘까요? O형, A형. 마이크가 좀 작은가요? 소리가? 네. 하나, 둘. 네, 좋습니다. B형. 다 나오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그 혈액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다, 나쁘다? 자, 제 혈액형은요, 미남형이죠. 네, 제 혈액형은 B형입니다. B형. 여러분, B형 남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선입견이 있지 않나요? 나쁜 남자, 뭐 이런. 자, 과연 그럴까요? 한번 B형 남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연예인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봤는데 A형 굉장히 소심해 보이죠. 눈도 작고. O형 성격 좋아 보이잖아요. AB형 굉장히 진지하고요. B형은 대충 이 정도. 여러분, 혈액형이 과연 우리들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까요? 학자들은 혈액형과 성격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동양의학적으로 동양 쪽에서는 왠지 혈액형과 좀 연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돼요. 근데 서양 쪽에서는 혈액형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제 아까 소개를 다 드렸고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전문대학을 공부할 때에도, 석사 공부를 할 때에도 이 논문을 성경 인물의 성격 장애 분류와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성격 장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 제 자신도 성격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 마음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BTI 일반 강사를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는 세원고등학교, 일산에 있는 세원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과 함께 교목으로서 생활하면서 이 MBTI를 많이 활용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계원 태능교회 부목사로 있었고요. 러시아 사할린의 선교사로 있었고 지금은 파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소개를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잠깐 손가락 사랑 유형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시나요? 손가락 사랑 유형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사랑의 유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 손이나 왼쪽 손이나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손을 한번 보시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인가. 자, 그럼 먼저 엄지손가락이 마음에 드시는 분 계세요?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이 마음에 드시는 분 지금 2분 계십니다. 네, 3분, 3분 계시네요. 엄지손가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맞으신가요? 네. 네, 정확하게 나왔네요.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손가락. 2번째 손가락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2번째 손가락. 이 2번째 손가락은 우리가 뭐 젓가락질을 하거나, 그렇죠? 뭐 필기를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적인 것을 상징하는데 사랑을 할 때에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신가요? 갸우뚱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3번째 손가락은 좀 나중에 하고 4번째 손가락. 4번째 손가락도 좀 나중에 할까요? 그러면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좋아하시는 우리 2분 계세요. 3분. 새끼손가락은 이 새끼손가락처럼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스타일이라 그래요. 사랑을 할 때. 바꿀래요? 자, 그럼 3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3번째 손가락 있으세요? 없네요. 3번째 손가락은 제가 표시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3번째 손가락은 바로 성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손가락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계십니다. 4번째 손가락. 네,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자, 4번째 손가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변태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변태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지금 한 분 계신데요. 여러분, 이 손가락 사랑 유형의 믿을 만한 검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쓸데없는 유형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본보기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심리 검사라든지 MBTI라든지 여러 디스크라든지 여러 검사들이 인터넷에서 아주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방식으로 되지 않고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매우 왜곡된 성격 유형에 대한 인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MBTI가 많이 알려진 것은 참으로 저에게 강사 입장에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MBTI 이 PPT, 이 PPT는요, 일반 강사만 구입할 수 있고요. 고유 코드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와 이제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좀 PPT를 바꾸어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복사할 수 없고요. 이렇게 이 한국 MBTI 연구소에서 이 MBTI를 어떤 유행이라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제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거의 100시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 강사를 취득을 하고 여러 강의를 하지만 저에게 강의를 의뢰하실 때에 너무 작은 시간을 주세요. 그 작은 시간 안에 제가 100시간이 넘는 이 과정 속에 얻은 것들을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참 아쉽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에도 제가 요청드린 것이 조금 많은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성서적으로 바라본 MBTI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MBTI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이 MBTI라고 하는 심리 도구 그리고 심리학자의 이론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족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사람만이라도 제 설교와 제 강의를 통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서적으로 바라본 MBTI. 그러면 성경적으로 MBTI, 성격 유형과 심리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지만 저의 예수님이 아니었죠.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 삶이 변화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제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막 성경을 학교에서 끼고 다니고 막 이렇게 뜨겁게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훈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 너의 모습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아, 이게 뭘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나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제가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제자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의 수레바퀴. 여러분, 수레바퀴가 하나의 바퀴만 있으면 운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2개가 있으면 보다 안전할 것이고 4개가 있으면 정말 안전할 거예요. 근데 패스트 제자 훈련에서는 제자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잘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 수레바퀴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제자의 수레바퀴와 함께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성품의 수레바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자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의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바로 성품의 수레바퀴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품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칭찬과 친절과 구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감사와 칭찬과 친절로 표현되어져야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건강의 수레바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4번째 바퀴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리의 바퀴, 우리 28개의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4가지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채소치의 법칙이 있죠. 이 나무로 되어 있는 물통에 물을 담을 때에 이 나무의 크기가 낮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낮은 부분만큼만 물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4개의 수레바퀴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레바퀴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성품의 수레바퀴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그 성품만큼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영성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건강이 약하면 내가 건강한 만큼만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균형지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MBTI, 심리 검사, 마음에 대한 공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의 1순위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품의 수레바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성품의 수레바퀴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해 인생. 제가 예수동행 훈련을 우리 이성희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될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모해 인생이에요. 제자 훈련하면 뭐해? 제자 훈련하면 뭐해? 우리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그리고 목사면 뭐해? 저에게 하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큰 절망을 느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하면 뭐해? 왜 화를 내?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똑같아. 왜 화를 내? 왜 짜증을 내? 그리고 왜 말을 그렇게 해? 제 아내에게 자주 듣는 말이에요. 왜 화를, 왜 짜증내? 왜 말을 그렇게? 목사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여기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저는 이 MBTI 심리학, 마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조금 느끼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대한 공부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마음에 대한 공부, 사람에 대한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더라도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요.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쪽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로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서적인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신적으로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성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으며 이것들은 파괴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훈련되고 형성되고 빚어져야 된다라고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지금 배우게 될 텐데 이 예언의 신적인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형론을 공부할 때에 어떠한 두려움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유형을 알게 되면 선입견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아예 MBTI라든지 여러 유형 검사를 차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렌 화이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개성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각자의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파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MBTI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어떤 좋은 유형을 소개해가지고 우리가 그 유형으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좋은 유형을 가지고 계세요.
특별한 유형을 가지고 계세요. 내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소그룹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그룹에서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소그룹에서 쫓아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만 모인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혼자서 결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화는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공동체적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화를 위해서 고민이 많고 이 성격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조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조화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쉽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고쳐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것은 그 다음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생애는 그 개성이 개발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에 파묻을 수 없지만 우리는 모든 감각의 개체로서 하나의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을 것이다. 네. 우리에게는 각자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품성과 기질의 특이성으로 이곳에서 분리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함께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과 기질의 특이성으로 우리가 서로 나뉘어진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각 사람의 마음은 그 나름대로의 특이한 약점과 강점이 있다. 자, 이 부분이 MBTI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약점과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MBTI가 이것을 그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충해 줄 것이다. 만일 모두가 일치되게 일하고 의무를 알기 위해 사람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를 받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발달할 것이며 형제들과 연합된 가운데 일할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것이다. 거듭 강조하고 있죠. 거듭.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이해에 있어서 MBTI를 이제 유형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형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이해를 위한 유형적 분류의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의 시작은요. 지금 제가 빨간 표로 해놓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다른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제가 이 모든 역사를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히포크라테스의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지금 세로가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마술과 철학에서 사람들을 고쳤던 그 시대에서 의학을 이제 만들어낸 아주 의학의 아버지인 사람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유형을 가지고 애니어그램이 나온 겁니다. 우울질,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 깊이 있는 사고와 신중한 사람들을 우울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의 에피메테우스이고 이 흑이고 태양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혈질은요, 활동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독립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다혈적인 사람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디오니시우스, 그 다음에 불, 태음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즙질은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점액질은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성향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 그것과 연관된 것들이 쭉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시대적으로 먼저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가장 오래된 유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만들 때에 유형론을 이제 염두하고 만들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형론에 굉장히 가깝게 돼 있어요. 에피메테우스, 프로테우스의 동생, 창조, 재능을 부여하는 이 사람이 우울질 성향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디오니시오스, 디오니소스라고도 하죠. 포도주의 신, 풍요의 신,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불리우는 신인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잔인함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이 캐릭터가 다혈질적인 사람들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음인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 아름다운 음악의 신, 치유의 신, 담즙질 사람들의 성향과 닮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인간에게 물과 불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코카서스 산맥에서 쇠사슬로 묶인 채 독수리에게 날마다 부활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 점액질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50년대에 피라켈수스라고 하는 의사가 로마의 히포크라테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4대 전령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흙, 물, 불, 공기 이렇게 해서 인간의 유형을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면요, 이재마 조선의 사상의학자가 음양-오행 이론과 함께 허준과 함께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체질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치료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인데 이것이 우울질,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울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MBTI가 칼 융에 의해서 칼 융의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칼 융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데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칼 융이 이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이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치머라고 하는 사람, 슈프링거라고 하는 사람, 데이비드 컷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형론을 만들어 갔는데 그 유형론의 공통점이 세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윌리엄 마스톤이 만든 이제 디스크도요, 이 네 가지 유형에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TI는 여러분 네 가지 유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MBTI를 강의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형을 이해하는데 가장 탁월한 도구는 MBTI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우리를 좀 네 가지로 분류하기에는 인간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MBTI는 인간을 16가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유형론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하고 유형을 많이 분류할 수 있을수록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네 가지로 유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16가지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MBTI는 16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MBTI를 공부해 보시면 내향성 안에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16가지 유형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유형을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MBT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MBTI를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다른 유형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다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유형을 알기 위해서는 MBTI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어떻게 보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유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줍니까? 우리 JDTS 선교단, 열린 선교단에서도 우리 JDTS 교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유형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PPT에서, 이 MBTI 연구소가 만들어준 이 PPT에서 이 제목을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MBTI는요, 우리가 유형을 배워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MBTI, 사람의 유형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장 프로그램을 처음 한국에 도입한 분들이 서강대학교의 우리 김정택 교수님과 부산대학교의 심혜숙 교수님인데요. 이 두 분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신부님과 수녀님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기독교보다는 캐톨릭이 인간 이해에 대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캐톨릭이 점점 이렇게 초기 교회에서 변질되는 과정 속에서 신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인간 이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마 고해 성사를 할 때에 신부들이 인간 이해를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담이기 때문에, 말은 하진 않지만 들어주는 것도 상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 대학이 상담 심리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근데 이 두 분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인간 이해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와 감동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결혼을 안 하셨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신부님과 수녀님이기 때문에. 자, 여담이었고요. 자, MBTI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는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심리학자들이 우리 기독교 사상과 반대되는 이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 그렇죠? 프로이드에게 배운 제자인데 프로이드에 대한 그 이론이 자기가 맞지 않아서 나왔어요. 칼 융이.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인으로서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심리학자로서 기독교와 반대되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이 칼 융의 이론을 토대로 한 MBTI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그래서 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심리학자들의 잘못된 사상에 교인들이 휩쓸리게 돼 있어요. 무방비로 휩쓸리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마음과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잘 지도해 주지 못하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러한 심리학자들에 의해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끌어 가야 돼요. 심리학과 마음에 대한 관심을 아예 차단시키는 것은 마음에 주는 유익, 심리학이 주는 유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심리학자들의 이론과 성경의 이론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계속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신적으로도 제가 놀라운 것은요, 예언의 신의 이제 마음과 품성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이제 거의 예언의 신의 심리학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책을 보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엘렌 화이트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일치시키면서 알려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좋습니다. 자, 이제 MBTI의 이름의 뜻을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MBTI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자, MBTI는요, 이 만든 사람이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예요. 모녀입니다, 모녀. 모녀가 함께 이 관심을 가지고 칼 융의 이론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만든 사람의 이름이에요. 거창한 이름의 뜻이 아니에요. M이 이제 마이어스가 만들었다. B가 브릭스가 만들었다.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만든 타입 인디케이터,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MBTI는 만든 사람의 이름이다. 마이어스와 이제 브릭스가 칼 융의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칼 융은요, 어떠한 이론을 이야기했냐면 사람은 상이성이 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유형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형론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MBTI를 이 두 분이 미국에서 만들고 한국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엉덩이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제 엉덩이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을 때 지금 이제 바로 나왔는데 원래 이제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바로 나오지 않으면 정말 엉덩이처럼 보여요. 엉덩이처럼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세요. 진짜 엉덩이처럼.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엉덩이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왜 나한테 이런 파일을 보낸 거야?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눌러봤죠. 그랬더니 엉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을 엉덩이로 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엉덩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실험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자, 손가락 깍지를 꼈을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올라가시는 분이 있고 왼쪽 엄지손가락이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렇죠? 자, 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간다. 네, 여기 계십니다. 하나 더 많으시네요. 그죠? 나는 왼쪽이 올라간다. 네, 거의 비슷한데 오른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오른쪽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한번 바꿔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진짜 이상하고 막 어색하죠. 평생 처음 해본 느낌. 제가 아이들하고 이 워크숍을 하면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 토할 것 같다 그래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토할 것 같아. 자,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편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배웠습니까? 아니죠.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죠. 그냥 내가 편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팔짱 한번 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자기 팔짱. 팔짱도 오른쪽 팔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왼쪽 팔이 올라가는 사람. 바꿔보세요. 너무 이상하죠, 막.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 느낌. 여러분, 지금 이 MBTI는 제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셔야 진짜 여러분들께 돼요. 너무 어색하고 토할 것 같고 평생 처음 해본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산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평생 입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향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평생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MBTI 검사를 이제 강사 과정까지 하면서 총 5번을 했는데 5번 모두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번에 자기 성향이 나와서 5번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하면서 나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MBTI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에 비해서 더 좋거나 나쁘거나 병들거나 건강한 성격 유형은 없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유형은 가치롭습니다. 이것이 MBTI가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MBTI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개인차에 대한 것이다. 유형별로 가장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규명하고 확인한다. 정신이라고 하는 황무지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살아갑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몰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MBTI다. 다른 유형을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서로 다른 점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생애 전반에 걸친 성격 발달의 주요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MBTI 검사를 실시를 하면 참 좋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제안 드리는 거예요. MBTI 정식 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검사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검사지는 강사들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떠도는 그런 검사 말고 내가 한국 MBTI 연구소에서 나온 그 검사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신청하시면 제가 다음 이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는데요.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9,800원. 9,800원에 이 검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검사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실 때에 자 보세요. 이 검사는 성격을 진단하거나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진단 검사입니다. 진단 검사와 비진단 검사가 진단 검사는 어떤 그 정신 장애를 분류할 때 진단할 때 사용해요. 근데 이건 진단 검사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검사의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습관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골라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않고 그냥 검사를 하면은 왜곡된 자기 성향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검사하실 때에는 아주 편안할 때 하셔야 돼요. 여러 복잡한 생각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면 잘못된 걸 골라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되고 싶은 걸 목사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검사를 하게 돼요. 국어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의 틀 안에서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검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에 검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가 나요. 검사 결과에.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을 오래 생각할수록 잘못돼요. 문항을 딱 보고 바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찍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상적으로 바라는 거 답하지 마시고 습관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편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성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향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성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격도 타고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알아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 그룹 토의 시간이 있지만 좀 우리 강의 중간에 한번 그룹 작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룹 작업. 친구를 사귀는 스타일이나 대인 관계를 맺는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두 조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 두 조에서 한번 좀 의논해 보십시오. 자, 1, 2, 3번 가운데 다 하셔도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한 가지 정도 결정하셔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시고 한 분이 리더가 되셔서 발표까지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워크숍에 가면 그룹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바이블 아카데미는 강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룹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로서 이해하는 것보다 그룹 작업을 통해서 몸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1, 2, 3번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1, 2, 3번. 자, 이 그룹 토의 시간을 좀 땡겨서 하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강의 중간에 자, 온라인상에서는 고스키 집사님께서 방 나눔 해가지고 두 방으로 해서 먼저 나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회의실 나눴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10시 4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 유형이 정반대인 것 같아요. 원래 그 이제 워크숍에서는 검사를 이제 먼저 하고 하거든요. 검사를 먼저 하고 같은 유형끼리 앉혀요. 처음에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다른 유형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내고 발표하는 것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확연히 이제 느껴지죠, 몸으로. 자, 그러면 우리 짧게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부터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질문에 대해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쪽부터 할까요, 먼저? 전체를 다 해야 돼요? 뭐 다 하셔도 되고, 네, 짧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친구를 사귀는 스타일이나 대인 관계를 맺는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제일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은데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죠? 네네네. 네. 저희 중에 둘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상황을 봐서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 또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나와 공감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끌리고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걸거나 그 사람들 가까이로 가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 안에서 내가 공격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의 신앙을 이해할 만한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에는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고 차분한 사람에게 끌렸었다, 네, 그렇게 또 얘기해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시각적으로 나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린다, 옷을 잘 입는다거나 잘 꾸미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끌려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부산까지 갈 때 행동에서는 보니까 두 분이 계속 비슷한 상황인데, 휴대폰이나 책을 가지고 차를 탄다. 근데 그때는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책을 읽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그리고 잠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책은 그냥 약간의 목적성과 또 마음의 위안으로 들고 타는 그런 것이고, 또 다른 분은 마음을 편안해주는 음악이나 뭔가를 들으면서 잠을 잘 것 같고, 또 다른 분도 차는 흔들리니까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데이트 방법에는 여행을 가는 것들이 조금 있었고요. 네, 대부분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이 정도.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서 한 2번 질문이 이 유형을 좀 알아보기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1번과 3번은 조금 섞여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다음 그룹 한번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책이나 휴대폰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유형일 가능성이 높죠. 예. 네, 저희 1번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딱 나눠졌어요. 적극적으로 대시한다, 누가 오면 받아들인다. 그런데 나는 예전에는 누가 오길 바랬는데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번은 뭐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드라마 정주행한다, 수다 떤다, 잠을 잔다, 주변 구경하면서 시상을 떠올린다. 이런. 3번은 자주 만나는 거, 매일 만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셨고, 여행 가는 거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한 번 할 때 그냥 제대로, 저도 그 부산 서울 여기 데이트할 때 그냥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걸로 만족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유형들로 조금 나눠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잘 하셨죠? 네, 온라인에서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조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두 유형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은 유형끼리 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느껴보는 거예요. 같은 유형끼리 모일 때는 우리가 정말 같구나, 신기하다, 이걸 느끼는 것이고, 섞여 있을 경우에는 와, 저 사람은 나랑 정말 다르다, 이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측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유형은 가장 유명한 유형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쉽게 알고 많이 이야기하는 두 유형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MBTI의 4가지 선호 지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선호 지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두 유형인데, 두 유형이 이 선호 지표 자체가 다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제 다른 워크숍에서 했던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스케치북 큰 거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글씨가 잘 우리 그 군인들이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조금 우리가 좀 여자 글씨는 아니죠. 예. 지금 이 같은 그룹이 모여서 작성을 한 겁니다. 워크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말을 먼저 건넨다, 그렇죠? 적극적이다, 분위기를 리더한다, 도전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공통적인 걸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감투 성향이 있다, 뭐. 그리고 친구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지 않다, 다투었을 때 먼저 화해를 청한다. 그러니까 이쪽 편은 E라고 되어 있는, E라고 표현하는, 이니셜 E로 표현되어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고요. 반대편에 지금 제가 캡처한 것은 I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친구 관계 주도적이지 않다, 다투었을 때 먼저 화해를 청한다, 모임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참석하는데 이렇게 의의를 둔다, 많은 친구보다 소수의 친구. 이 E형과 I형이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인데요. 공통적인 관심사로 뭐 월드컵, 뭐 기상 얘기한다, 상대방 우선 배려한다, 에어컨 조절해주고 좌석 바꿔주고, 신발 벗지 않는다, 냄새 나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의 특징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전화번호 교환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 I형은 굉장히 다르죠. 말없이 간다, 자면서 간다, 그렇죠? 옆 사람 눈치 본다, 옆 사람이 말 걸 때까지 기다린다, 휴게소에서 음료수 사서 준다. 요거는 좀 적극적인 것도 있는데, I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E형과 I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를 해보면요,
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향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중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양극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100% E형이 없고요. 100% I형도 없고 중간도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가요. 그 성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E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E형 중에서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선호 지표입니다. 외향형과 내향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외향형과 내향형입니다. 자, 외향형, 이니셜이 E고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E라고 표현하고요. 내향형은 I입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이 이제 이 I 이야기하면 이제 아셔야 돼요. 배우셨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자, E형은 이제 외향성을 말하고요. I는 내향성인데요. 왜 외향성과 내향성이 가장 큰 오해를 받냐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말을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활발한 사람들을 외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내향형도 어떨 때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막 활기차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우리가 성향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향을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지금 도표에서 지금 이제 각 선호 지표마다 제가 가운데 거를 말씀드릴 것인데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외향성과 내향성이 나누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이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이 E형과 I형을 자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나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E형과 I형을 나누는 것은요,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나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에게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표출되는 사람을 외향형이라고. 이해되셨죠?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표출되는 사람들이 외향형이다. 반면에 에너지가 안쪽으로 집중되는 사람들이 내향성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성향을 생각할 때 내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를 알려면 내 에너지가 편한 상황일 때 어떻게 바깥쪽으로 표출되는지 안쪽으로 집중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을 탐색이라고 합니다. 탐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내드리는데 내가 E형인지 I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느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색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E형이 강한지 I형이 강한지, E형이 약한지 I형이 약한지를 탐색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에너지의 방향으로 할 수 있다. 내 에너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쓰여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먼저 내 자신을 이제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요. 외향형에 대해서 내향형에 대해서 보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외향형들은 폭넓은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폭넓게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내향형들은 깊이 있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외향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향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탐색을 해보세요. 자, 외향형들은 외부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비교해서 설명할 때 외향형이 강한 사람과 내향형이 강한 사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설명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향형이 약한 사람들은 이 설명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향형이 강하면 제가 설명하는 것이 100% 거의 90% 이상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으로 더 지금 가 있는지. 그래서 내부 활동과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내향형입니다. 자,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외향형은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내향형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탐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외향형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외향형들은 행동이 적극적인데요. 내향형들은 생각하는 걸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차이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달라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내향형들은 생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 외향형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합니다. 근데 내향형들은 시켜도 잘 말을 안 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자, 요 마지막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외향형들은 소모에 의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요. 내향형들은 비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이제 충전해야 되는데 외향형들은 말을 하거나 에너지를 표출하면 충전이 돼요. 근데 내향형들은 말을 많이 하거나 에너지를 표출하면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차이를 알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외향과 내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요.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외향성들은요, 말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전화를 이제 한참 걸고도 끊을 때 뭐라 그래요? 만나서 얘기하자.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 제가 지금 외향성이 강한 사람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반에서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봐라. 찰흙으로 만들어 봐라. 그럼 외향형의 아이들이 잘 만들까요? 내향형의 아이들이 잘 만들까요? 자, 외향형의 아이들은요, 먼저 만들지 않아요. 맨 앞으로 가요. 너 뭐 만들 거야? 그런 친구들 있었죠, 우리. 외향성이. 야, 너 뭐 만들,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느라고 자기 거는 정작 못 만들어. 그게 외향성이 강한 아이들의 차이. 자, 그럼 내향성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벌써 만들기 시작해요. 생각하면서 집중하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중해요. 그런 아이들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내향성의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선생님도 얘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강한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외향성의 친구들은요, 질문이 많죠. 선생님이 질문하기 전에 막 손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MBTI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뭐 패스파인더 교사라든지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내 성향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내향형인데 외향형의 아이와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죠. 그 아이를 우리가 그 성향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성향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외향은 뭐 나 모르면 간첩이죠. 정말 친구가 많고 10년 된 친구나 어제 만난 친구나 다 그냥 친구예요. 근데 내향성들은 어때요? 안 그렇죠. 소수의 친구고 막 10년지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친구는 나는 10년지기야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자, 휴가를 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휴가를 갈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내향형과 이제 외향 여행을 갈 때. 이 외향성의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휴가를 갈 때.
45인승 막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와, 그죠? 예. 이 해운대 정도 갔다 와야 나 휴가 갔다 왔다. 근데 이제 내향성들은 이제 두세 명이서 이렇게 계곡에서 이렇게. 근데 외향성들도 해운대 갈 수는 있잖아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루를 더 쉬어야 돼.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 근데 외향형들은 에너지가 충전돼서 와.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막 충전이 돼가지고 막 힘이 나요. 우리 열린교회, 파주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외향형만 있는 게 아니고 내향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향형과 내향형의 성도들이 있으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갈등이 있어요.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적어져요.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MBTI 가르쳐요. 성도들에게. 그러면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향성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자기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외향성 집사님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이 많아. 좀 나대지 좀 마, 좀. 시끄러워 죽겠어.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가벼워 보여, 이런 말들. 너무 쉽게 뱉죠. 너무나도 쉽게 우리 그런 말 사용해요. 외향형이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 내향성 집사님들을 괴롭히려고 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어서.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저 사람은 에너지를 충전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서 저렇게 지금 집사님이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에너지 충전하고 계시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근데 외향성 집사님들이 모이면 또 뭐라 그래? 내향성 집사님들한테 뭐라 그래요? 답답해 죽겠어.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저 집사님 나 싫어하는 것 같아. 그 내향성 집사님 싫어해서 말 많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충전하려고. 에너지가 지금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향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강한 내향성이에요. 내향성이기 때문에. 근데 내향성인데 이제 MBTI를 이제 검사를 해보면 내향성 중에서도 여러 개로 나눠요. 웁스라는 게 있는데, 저는 내향성이지만 다수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내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설교하기는 괜찮은데 문제는 관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내향성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말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관계를 맺으려면.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이제 저한테 우리 목사님을 말하게 만들려면 마이크를 줘라.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지금 살려 그래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다니라고. 말을 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웃으면서 말하지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저는 에너지를 굉장히 안으로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관계를 맺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저 오해도 많이 받아요. 말을 잘 안 하니까. 저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노력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알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왜 말을 안 하는가. 저는 MBTI를 공부하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MBTI를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좀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MBTI를 공부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난 내향성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MBTI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노래방에 갑니다. 우리는 뭐 잘 가지 않지만 예전에 노래방을 갔을 때 내향형들을 노래를 잘할까요? 외향형 잘할까요? 내향형은요, 노래방 가면 꼭 두 곡을 준비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앞에 사람이 내가 준비한 걸 먼저 하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또 하나를 준비해야 되는 게 내향성들. 네, 내향성들. 근데 내향성들은 그래서 노래방이 힘들지만 외향성들은 왜 힘드냐면 춤을 춰야 돼. 막 춤을 추고 막 노래하고 막 박수 치고 해야 되니까 둘 다 힘들지만 힘든 게 다르다. 자, 내향형이 외향형의 친구에게 험담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학창 시절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내향형의 집사님이 이제 외향형의 집사님에게 어떤 집사님 이제 흉을 봤어요. 집사님은 절대 비밀,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학교에 가거나 교회에 갔는데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내향성의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외향성의 사람이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말한 게 아니라 외향성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해결해 주는 이 방식이 달라요. 외향성은 말을 해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비밀인데도. 이해를 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외향성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것도 아닌 거야. 자기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풀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외향형이 미국을 갔다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시키지 않아도 얘기하죠. 한 달 갔다 왔는데 무슨 산 것처럼 얘기하죠. 진짜. 뭐 진짜 와. 근데 내향성들은 뭐라 그래? 왜 미국 갔다 왔어요? 뭐라 그래? 크더라. 사람 많아. 그러니까 아예 좀 뭐 얘기 좀 해봐. 정 궁금하면 네가 갔다 와.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미국의 추억을 그냥 간직하고 싶은 거. 그게 내향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휴일에 휴대폰을 꺼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심한 사람. 충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겐 상처가 되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외향성들은 휴대폰을 끈다는 것은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향성들은 에너지가 고갈될 때 제가 이제 워크숍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친한 친구한테도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정도로 내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이제 비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많고 외향형과 내향성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나누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먼저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아는 거죠. 누군가가 저를 이해한다면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숙제를 내드리면 이제 오늘 하나만 배웠기 때문에 외향성과 내향성을 다음 달에 만날 때까지, 다음 달에는 이제 3가지를 이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만날 때까지 나는 외향성인가 내향성인가 탐색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의 외향성인가라고 한번 좀 탐색을 해보시고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오해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내향성인데 외향성이 됐어.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MBTI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타고난 성향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향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바뀔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성서적으로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고유한 특성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향을 주셨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타고난 성향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의 영향을 받아요. 가장 큰 영향은 부모에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향을 100% 타고난 성향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타고난 성향이 가장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가 여자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근데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 약점을 보완할 수는 있다. 그것이 성서적으로 저는 성화와 가깝다고 봐요. 성화는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이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성품의 변화는 인식하지 못하면 성품 변화를 갈망하지조차 않기 때문에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드리면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탐색을 이제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내향인데 외향성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외향성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내가 외향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향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에 맞는 옷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옷을 찾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편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 달 동안 이제 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향성에 대한 오해 가운데 이제 또 큰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내향성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선입견이 내향성의 성향이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가요. 외향성이 훨씬 더 관계를 잘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니까 외향성이 좋은 것처럼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제가 내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되고 관계라든지 사회 이 형성, 사회 이제 인간관계 형성하는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고 오늘 첫 번째 한번 더 눌러야 되나요? 당신은 내성적인 사람인가요?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1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처음 성격을 내 외향성으로 구분한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은 외향성이란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것, 내향성이란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세계적으로 외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는 삶에서 발전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운 도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삶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되면서 외향적인 성격이 훌륭하고 우월하다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영국의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극을 통해 내향인과 외향인을 알아내는 실험인데요.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타액량과 레몬즙을 1분 동안 머금고 있을 때의 타액량을 조사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평상시 내향인의 타액량은 외향인의 타액량보다 적었고, 레몬즙이 반응할 때 내향인은 외향인보다 타액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외향성과 내향성에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외부 자극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향성이 정말 고쳐야 하는 좋지 않은 성격일까요? 내향적인 리더의 저자 제니퍼 콘 와일러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의 지도자들이나 임원들은 내향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비롯하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외향적인 성격이 훌륭하다는 문화와는 상반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느 성격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며 자기 성격을 잘 살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네, 어떻게 잘 이해되셨나요? 네, 외향형과 내향형에 대한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의 강의들을 통하여 정말 내 자신을 먼저 찾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향에 대하여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간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아내와 제 성향이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러한 공부들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손을 번쩍 드신 분이 계시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외향형과 내향형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공통적으로 같은 성향이 바로 내향성이에요. 서로 이제 내향적입니다. 그 부분은 같는데 내향적이라고 해서 다 이제 말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이고 이제 관계지향적이에요. 근데 저는 관계지향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말을 잘 안 하죠. 그러면 이 내향성의 아내는 굉장히 큰 결핍을 느껴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애를 써야 되는, 제가 애를 쓰지 않으면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제 인식하면서 나의 그 약점을 이제 보완해 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실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실한 이 성향이 아주 재미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재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재미로 사용할 정도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진지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도 MBTI에 대한 좀 진지한 성격 유형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신다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인간관계에서 좀 성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질의응답. 20분에 마칩니다. 예. 짧게 질의응답 2분 남았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줌에서 대신 뭐 온라인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거나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강의. 저는 지금도 제 아.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살고 그러니까 있기 제가 때문에 말씀드린 그 성장하고 보완이라고 말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내향인데 지금 독서 나눔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룹을 나누셔서 독서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이는 중에 광고 드리면은 5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저희가 다음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MBTI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이 좋은 강의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보시고. 이렇게. 네. 자, 뒤로 3보. 뒤로 3보. 자, 저 화면 안에 다 들어오시면 돼요. 다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앞에 계신 분들 숙이시고. 수구리. 네, 자, 수구리. 자, 여기를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자, 하트. 하나, 둘, 셋. 자, 머리 하트.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점프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지금 독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그룹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